내 손 안 잡을 거야? 아니 손 알겠어.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앉으라고. 나랑 같이 앉으라고? 또 뭘 해주길 원해? 다들 내 편이지? 다들 내 편이야 엄마. 네가 모두가 멈추면 나도 멈춘다고 했잖아. 미안해. 알겠어. 내가 그냥 가져올게. 래퍼 트래비스 스콧이 이제 피고가 되었고 2년 전 마이애미에서 벌어진 난장판이 된 요트 여행 중 사람들을 공격하고 위협한 혐의로 새로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네, 우리는 그의 체포 당시 바디캠 영상을 입수했으며 이 영상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전해드리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아요, 잠깐만요. 만약 여러분이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고 소셜미디어에 무언가를 올리고 있다면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클립으로 만들어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퍼스 클립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오퍼스 클립은 AI를 통해 어떤 플랫폼이든 영상을 자르고 만들고 업로드하는 것을 아주 쉽게 해주는 올인원 AI 편집기입니다. 오퍼스 클립은 B롤도 생성해줍니다. 영상 구도와 오디오를 정리해줍니다. 정말 쉽고 opus.pro/sidebar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업로드하면 몇 분 만에 틱톡, 쇼츠, 릴스에 바로 올릴 완벽히 편집된 클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퍼스 클립은 원스톱 솔루션입니다. 오퍼스 클립 같은 도구로 프로듀서들이 바이럴 법정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디어 공유와 전문가 수준 편집에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opus.pro/폰은 opus.pro/script에서 일주일 무료와 50% 할인을 받으세요. 트래비스 스콧 35세 래퍼 겸 작곡가입니다. 그는 방금 새로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제가 이 배를 빌렸는데 주인들이 이 배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밤 12시에 문을 걷어차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들이 문을 두드렸다고요. 무슨 상황인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배에서 바로 내렸어요. 싸움도 물어뜯는 일도 전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채워줄 수 있는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더 많이 받았어요. 이야기에 바디캠 영상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죠. 그래서 이 바디캠 영상이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막 제기된 소송이 있습니다. 주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송은 아드리안 프로메타, 존 스티브 홀긴, 그리고 메르네샤 하시모비치가 제기했습니다. 성씨 발음이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발음이 항상 강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소송은 트래비스 스콧을 상대로 제기된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그의 본명은 조크 B 웹스터 2세라고 합니다. 이제 소장에 따르면 2024년 6월 19일 카르페 디엠이라는 2007년산 요트가 있었고 스콧이 이 요트를 마이애미 비치 마리나에서 출항하도록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타가 선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곧 바디캠 영상에서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스콧은 승객이었습니다. 그는 경호원과 있었고 이 경호원은 일부 영상에도 등장합니다. 3명의 여성 손님들은 갑자기 요트에 올라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스콧과 그의 손님들이 술을 가지고 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는 하비 아일랜드 비치로 향합니다. 정박을 하죠. 그리고 소장에 따르면 스콧은 제트스키를 타고 싶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프로메타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스콧이 술을 마셨고 취해 있었다고 걱정합니다. 스콧은 제트스키를 운전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스콧이 프로메타에게 요트를 마이애미 비치 에픽 호텔로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스콧은 요트에서 부두로 뛰어내려 모두를 배에 남겨두고 차에 타서 약 30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따르면 그가 돌아왔을 때 점점 더 프로메타에게 공격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프로메타는 자신이 차터를 마치고 여행을 끝낸 뒤 요트를 마이애미 비치 마리나로 돌려보내지만 스콧이 요트에서 내리기를 거부했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 후 프로메타는 스콧에게 차터가 끝났으니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맞섰습니다. 이제 고소장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있는지였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한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습니까? 좋아요, 인용하겠습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스콧이 프로메타를 뒤에서 밀치고 주먹을 쥔 채 그의 목과 윗가슴을 가격했습니다. 프로메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3박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제기된 청구들 가운데 하나, 즉 청구 원인 중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 후 스콧은 프로메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콧은 프로메타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했으며 그 중에는 프로메타에게 넌 죽었어 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인 발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스콧은 프로메타에게 바 뒤에서 나와 자신과 단둘이 이야기하자고 요구했지만 프로메타는 자신의 안전이 두려워 거절했습니다.
스콧과 함께 있던 경비원이 개입을 시도했지만 스콧은 그를 해고하고 선박에서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생각 중인데 이게 재판으로 가면 잠재적 증인들이 있겠죠? 이 경비원이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을 위해 자신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에 대해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은 어떨까요? 그 여성들이 선박에서 무언가 봤나요?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장에서는 프로메타가 두려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세노비치와 홀긴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이 사건의 다른 원고들입니다. 이 소장에 따르면 그들은 요트의 전세 운영을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0분 만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소장 내용입니다. 그들은 또한 스컷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판에서 그들 모두가 증인석에 서서 모두 증언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스콧은 선박을 떠나기를 거부했고 요트를 떠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선하려고 했을 때, 즉 원고들이 부도로 내리려고 했을 때 스콧이 그들을 따라 부도로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리를 지르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소장에 따른 내용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구체적입니다. 이 주장된 충돌과 시간 순서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죠. 저는 이런 내용이 소장이나 기소장에 적힐 때마다 항상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민사소장에서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주장이나 이야기를 더 신빙성 있게 만드는지 궁금해집니다. 생각해 볼 만한 점이죠. 이제 소장에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프로메타, 하사노비치, 그리고 홀기는 추가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시 선박으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스콧은 그들을 따라 다시 선박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홀기는 스콧이 선박에 다시 타는 것을 막고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승선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스콧은 억지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깨로 홀긴과 하사노비치를 밀쳤습니다. 충격으로 홀기는 바닥에 넘어졌고 하사노비치는 넘어지면서 배와 엉덩이를 탁자에 부딪혔습니다. 충격 이후 홀긴과 하사노비치는 유리문으로 외부 갑판과 분리된 선박 내부로 물러났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언급될 겁니다. 프로메타는 스콧이 홀긴과 하사노비치를 쫓아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스콧은 배의 반대편으로 돌아가 선실로 통하는 유리문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궁금한 점 중 하나는 이 요트에 감시 영상이 있느냐는 겁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요? 다시 소장로 돌아가서 스콧은 그들이 죽었다고 소리친 뒤 유리문을 억지로 열려고 했고 그때 홀긴과 하사노비치는 선실 안에서 몸으로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스콧이 위협하며 강제로 들어오려 하자 홀긴과 하사노비치는 안전하게 선박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하니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할그윈과 하세노비치는 몇 분 후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선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그들은 스콧을 선박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원고들은 스콧이 마리나를 떠난 뒤 15분도 안 되어 돌아와 선박으로 달려왔다고 주장합니다. 또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을 느꼈지만 경찰이 스콧을 구금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간대에 흥미로운 공방이 있었네요. 이어서 바디캠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이 역시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와 다릅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에 스콧이 소셜미디어에 이 사건에 대해 올리고 셔츠나 다른 상품을 팔아서 이 사건을 이용해 이익을 보려고 했으며 이 사건을 가볍게 여겼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가 이 사건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번 사건으로 찍힌 머그샷이 들어간 티셔츠를 이곳은 마이애미야 라는 문구와 함께 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체포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티셔츠는 그의 공식 상품 사이트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손해에 대한 흥미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무엇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다른 점,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찰의 바디캠 영상이 이 사건의 몇몇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저희 유튜브 페이지에 이 모든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바디캠 영상이 30분 정도 되는데 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보트를 빌렸는데 주인들이 이 배에 왔고 12시에 물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상황을 이해 못하겠어요. 방금 배에서 내렸고 싸움이나 물어뜯는 일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프랭크? 네, 지금 당신 보트에 2명과 같이 있어요. 여기 그 둘이 있어요. 네, 저도 봤어요.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무슨 일인지 이해해야겠어요.
제가 배를 빌렸고 그는 아티스트예요. 그들은 12시에 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12시 52분이에요. 저는 방에 있었어요. 선장이 12시쯤, 어쩌면 12시 조금 전에 문을 발로 차고 열었어요. 제가 방에서 친구와 함께 있는데 문을 발로 차고 여는 건 무례하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내 경호원을 부르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제 경호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주인, 선장,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이들만 있어요. 다 괜찮아요. 싸움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제가 이 배에 2만 달러를 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과는 일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배 주인하고 선장인 거예요. 당신이 지나가라고 해서 그들이 자정이 넘어서 문을 발로 차고 열었고 사람들을 내쫓으려 했어요. 이쪽에 물이 좀 있죠? 이제 그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싶어요. 이제 그는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제가 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는 내가 널 잡았어. 내 전화 못 써.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그들이 왔을 때는 팬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도 같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 앉으라고 했잖아요. 내 아이들 녹화 중이야. 나도 너랑 같이 앉아 있을게. 핸드폰 내려놔. 나 여기 있어. 트래비스, 나 여기 있어. 이름이 뭐야? 경찰관님 이리 오세요.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반가워요. 카메라 차이나. 제 이름은 만나서 반가워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알바렌다. 압수 안 하실 건가요? 아니요, 알겠어요. 선택하세요. 앉으라고 했잖아요. 이봐, 들어야 해요. 당신들이 나랑 얘기하기 전에 이름만 알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이 전세 요트를 빌렸어요. 우리는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왜 제가 이걸 시험해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도 그들이 원하는 그 폴더 있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진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정말 흔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재밌게 노는 거 좋아해요. 맞죠? 그리고 저는 뭔가를 빌릴 때 제 입장에서는 여기 마이애미에 있는 이런 보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90피트짜리든 100피트짜리든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어쨌든요. 그들이 보트를 4시간이든 8시간이든 빌려줘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원하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원하는 건 존중뿐이고 이미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여기서 쫓아낼 수 없어요. 그들이 911이든 1011이든 1111이든 전화해도 아무도 저를 여기서 쫓아낼 수 없어요. 저는 앉을 거예요. 당신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있어요.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얼마냐고요? 이봐요, 숟가락 하나 가져와요. 고마워요. 이봐, 경호원. 저 사람이 네 경호원이잖아. 어디 있어? 그래, 딱 저래. 내 아이들 전부 다 저래. 이건 수십억짜리야. 내 아이들은 다 그래. 내가 너랑 같이 걸을게. 만지지 마, 네이버. 앉아. 내가 나가라고 안 했어. 그거 놓치고 싶지 않아. 방금 그렇게 말했어? 나랑 같이 앉으라고? 또 뭘 해주길 원하는데? 왜냐하면 네 가방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거니까. 집에 하드드라이브 두기 힘들어. 들어봐. 알겠어. 좋게 하고 싶어? 나는 정말 정중해.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난 제일 능글 맞아. 그러니까 알겠지. 그냥 우리 말 들어. 그게 다야.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자기야. 앉으라고 했잖아.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네가 나보고 앉으라고 했잖아. 너는 앉아. 앉아. 네가 확인해 달라고 했으니 가방 꼭 확인해. 이름이 뭐야? 저기. 그 가방 꼭 확인해. 자, 이건 그가 말한 사건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전에 소장에서 언급된 그 모든 충돌 상황의 영상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내에 카메라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원고 측에서는 이 영상이 그가 다소 공격적이고 무질서하며 술에 취한 상태였고 특히 경찰에게 그랬다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경찰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면 민간인 앞에서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반대 주장으로 스콧시의 변호인단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보세요. 그가 한 행동에 뭐가 문제입니까? 그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변호인은 그가 협조적이었고 악수하려 했으며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선장이 나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도착한 후 수단은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봤을 때 어두웠어요. 저는 그에게 부탁했어요. 그는 이미 배에 타고 있었어요. 네, 여기는 everyone이다. 죄송합니다. everyone 어디에 계시죠? 전화기 뭐가 있나?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야. 그 다툼에 연루됐나요? 아니면 목격만 했나요?
아니요, 확실했어요. 저를 굶주리게 했어요. 뒤에 뭐라고요? 미안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두드렸더니 그가 말하길 문이 약간 열려 있었대요. 우리는 들어가서 자정에 시작하자고 했죠. 맞죠? 그래서 한 20분쯤 후에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어요. 맞죠? 좋아요. 그러면 배를 내보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당신이 그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그들이 떠나는 거죠. 네, 우리가 돌아왔는데 그가 나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갔을 때 경찰관님, 그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를 밀기 시작했어요. 마치 야, 왜 나를 무시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이었어요. 너와 내가 여자애들이랑 있고 싶을 때 문을 열었잖아. 그래서 아무튼 내 차례는 12시에 끝나. 나는 그걸 걔한테 가져왔어. 알겠어? 그리고 그가 나갈 때쯤에 그게 나왔어. 나는 배 관리자들과 주인들에게 전화해. 여기서 일이 생겼다고 말하며 곤란하다고 전했어. 이 남자는 총 같은 걸 든 경호원을 데리고 있어. 경호원이야. 그리고 이 남자가 총인지 뭔지 들고 있어. 그들이 나를 밀기 시작하자 나는 경호원에게 전화했고 그는 알겠다며 경호원에게 전화해보겠다고 했어. 나는 그를 건드리거나 때리고 싶지 않아.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럴 생각 없어. 그리고 나서 그가 나랑 싸우기 시작했어? 아니면 그가 말하길 아니야, 나 그냥 여기 온 거야. 나 혼자 너랑 얘기하고 싶어. 그래. 내 생각엔 저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자, 그게 그의 진술 중 일부야. 맞지? 그리고 참고로 그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그가 했던 다른 진술들과 일치해야 할 거야. 맞지? 그가 경찰에 말한 것, 이 소장에서 주장되는 내용, 그리고 그가 증언 녹취에서 말할 내용, 재판에서 어떻게 증언할 것인지 등 모두 일치해야 해. 신뢰성을 위해서는 그 내용들이 일관되어야 해. 하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건 결국 진술만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야. 그리고 바디캠에서 보여줄 장면이 더 있어. 여기서 경찰이 스콧을 요트에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초록색 루이비통 가방, 그러니까 루이비통으로 보이는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 가방은 요트 안에 있어. 거멧 카메차 응원해. 우리 팀 응원해. 미파 이 자식 우리에 꼭 필요해. 이름이 뭐지? 그래. 네가 걷고 있는 한 괜찮아. 이름이 뭐야? 그래. 네가 벗고 있는 한 괜찮아. 이름이 뭐야? 이미 말했잖아. 너 들어봐, 여기 앉아. 알바랭고. 뭐라고? 알바라도 내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 너. 나 완전히 맨정신이야. 멈추지 마, 얘들아. 계속 벌어. 멈추지 마. 내가 멈추거나 쓰러지면 날 잡아가. 내가 걷는 걸 멈추거나 물에 빠지면 날 잡아가도 돼. 내가 쓰러지면 날 잡아가. 내가 쓰러지면 네가 뭐라 해줄지 기다려. 네가 내가 멈추길 원하는 거 알아. 그가 내가 멈추길 원하고 진짜로 멈추게 할 거야.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데 렌세컨데 내가 이 판을 휘어잡을 거야. 씨발, 우리 뭐 하는 거지? 준비됐어? 뭘? 준비됐어? 너 집에 없잖아. 내 오른쪽, 내 왼쪽이야. 자기야, 나 전화 중이야. 네 말이 맞아. 네가 오른쪽이고 내 왼쪽이야. 내 차가 여기 있어. 강비형, 저기 있어요. 저 사람이에요. 제가 허리를 다치게 한 사람이에요. 저도 같이 갈게요. 무슨 일이죠?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 뭐 하세요? 80명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가방 옮기는 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경호를 붙여줬군요. 확실해요? 네, 초록색. 네, 그녀가 당신한테 경호를 붙여줬어요? 네, 초록색 루이비통 가방이요. 지금도 그 초록 루이비통 가방이 배에 있어요. 이유는 없어요. 너희들 가시네 카메라 달고 있어? 그냥 우리 시야만 낭비하고 있잖아. 나 다시 들어가야 돼. 내 가방이 배에 있어. 너희들 그냥 날 겁줬잖아. 어제도 날 겁줬잖아. 나보고 지금 나가라고 했잖아. 아니면 수갑 채운다고. 내 말 들어봐. 너희가 내가 나가는 수다 치운다 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만약에 이봐 들어봐. 여기 사진 있어. 내가 말했잖아. 너. 배에 남아있는 게 있으면 우리랑 같이 가져와야 해. 그러니까 네 짐은 다 우리랑 옮겨야 해. 내 주위에 경찰이 10명이나 있어요. 너희는 10명밖에 안 돼.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왔네.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네가 나가라고 해서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온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왜 다시 돌아오는 거야? 내가 뭐가 두고 왔으니 네가 있다고 했잖아. 배에 아무것도 없다 했고 경찰 10명에 너희는 13명. 우린 잃을 게 없어. 나는 아니었어. 난 그걸 가진 줄 몰랐어. 넌 뒤에도 안 줬고 난 확인하려 했을 뿐이야. 네가 나한테 그 배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면 날 체포하겠다고. 내가 멈추면 넌 날 체포하겠다고 했잖아. 안 그랬어? 네가 내가 그냥 멈추면 내가 멈출 거라고 했잖아. 좋아, 다 알겠어. 곧 보자. 알겠어요.
곧 뵙겠습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이야, 친구. 왜 내가 다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경범죄야, 친구. 경고를 받고도 무단 침입한 혐의야. 아침이간 나갈 수 있을 거야. 나도 정고 후에 하나만 넘겼어. 하나 넘긴 다음에 그래. 하지만 내가 가방을 배에 두고 뛰어갔더라도 내 문제는 경찰관들이 네 짐을 다 챙길 기회를 줬어. 넌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너희는 내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 너희는 내가 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두 가지 혐의가 뭐야? 주치소라나 무단 침입이야. 나를 음주측정 없이 취했다고 하네? 변호사가 되려면 꼭 변호사의 필요 없어. 내가 취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냄새를 알 수 있으니까. ING에선 취하면 안 돼. 취할 수는 있지만 취해서 바보처럼 굴면 안 돼, 친구. 그래, 그래서 그는 체포됐어. TMC지에 따르면 검사들은 결국 이 주취 소란 및 무단 침입 혐의를 취하했어. 참고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줄게. 그 형사 사건에서 그를 변호한 사람이 누군지 맞춰봐. 그 작은 형사 사건에서 그를 변호한 사람은 바로 우리 좋은 친구 브래드포드 코엔이야. 그래, 그때 그가 발표한 성명이 있었는데 인용하자면 스콧이는 오해로 인해 잠시 구금됐습니다. 신체적 충돌은 전혀 없었습니다. 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함께해준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형사 사건이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그 경찰관들이 증인으로 불려올 수도 있고 바디캠 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증명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며 형사 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합니다. 보통 민사 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위, 즉 어떤 일이 50% 이상 51%의 확률로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인정됩니다. 자, 이제 그들이 무엇을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12개의 소송 원인, 즉 청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행 위협입니다. 즉, 이 주장은 메타가 스콧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 주장은 스콧이 프로메타에게 위협을 가하고 힘을 사용했으며 해롭거나 불쾌한 접촉을 의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접촉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예상이나 위협, 즉 이것이 합리적인 해악의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합리적인 두려움이죠.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합리적일까요? 이제 프로메타는 피해를 주장합니다. 그는 두려움, 굴욕감, 극심한 정신적 고통, 불안, 정신적 고뇌, 고통의 형태로 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모든 청구나 소송 사유에서 거의 모든 잠재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맞죠? 또한 이와 모든 항목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메시먼다는 첫째로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맞죠? 폭행이 있었는지, 우리가 앞으로 다룰 다른 소송 사유들, 즉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신체적 폭행 등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증거상 가능성이 높은지를 봅니다. 보통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프로메타가 피해를 입증했는가, 손해배상 목적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는가, 그 금액은 얼마여야 하는가. 보통은 의료 보고서, 치료 기록,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을 통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피해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원고 측에서는 그가 상품을 팔았거나 적어도 팔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 그들의 피해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손해 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이 겪은 고통과 그로 인해 계속해서 겪고 있는 고통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그게 하나의 주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항목, 신체적 폭행입니다. 이것도 메타가 스콧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이건 일종의 폭행에 대한 자매 청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위협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신체적 접촉을 가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장에 있었던 진술 기억하시죠? 그래서 메타는 스콧이 일부러 해롭고 불쾌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더 심각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청구는 불법 감금입니다. 이건 흥미롭네요. 그래서 메타는 스콧이 자신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했고 자유를 박탈했으며 이것이 부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읽기로는 이게 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주장 맞죠? 바 쪽으로 물러났고 갈 곳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꼭 불법 감금으로 간주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불법 감금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가둬두거나 출구를 막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스콧이 무서워서 자신의 안전이 두려워서 갈 곳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폭행이나 구타처럼 명확한 건가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네 번째 항목,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입니다. 이것도 메타가 스콧에게 제기한 것이죠.
항상 매우 포괄적인 주장입니다. 다양한 행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스컷이 고의적이거나 무모하게 극단적이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정말로 지독하고 해로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고, 그가 했다고 주장되는 일이 모든 도덕적 한계를 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5번째입니다. 이번엔 홀기니 스콧을 상대로 폭행을 주장했습니다. 6번째는 홀기니 스콧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구타 주장. 7번째는 불법 감금 혐의로 역시 홀기니 스콧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불법 감금 혐의는 그들이 배에 갇혀 갈 곳이 없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공격자였는지, 누가 누구를 막았는지가 쟁점이 될 겁니다. 누가 먼저 물리적인 힘이나 위협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여기서 원고, 즉 요트 임대업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봐라, 저 사람이 요트에 머무르는 시간을 초과했다. 우리가 나가달라고 요청해야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네, 그게 그들의 재산이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빌려줬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했습니다. 스콧이 특정 시점에 떠나거나 일정 기간만 빌리기로 한 동의서나 면책 조항에 서명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오고 갔는지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8번째 항목,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입니다. 다시 한번 홀기니 스콧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9, 10, 11, 12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모두 제가 언급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하시도 비치가 제기한 것입니다. 좋아요. 이것이 그 예술가의 새로운 법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청구 원인 부존재로 소송 기각을 시도할 것입니다. 아마도 시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관할권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청구 원인 부존재를 많이 봅니다. 모든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해도 그 주장들이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죠. 이 사건의 주장들은 불법 감금이라는 청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며 때로 성공하거나 실패합니다. 보통 소송에서 상대방은 소장의 답변서를 내며 주장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합니다. 이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싶고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한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래비스 스콧에게는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또한 M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팔로우하시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시간 밤 11시에 제 뉴스, 네이션쇼, 제시 웨버 라이브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